부탁드릴게요. 예, 기쁜 성탄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저도 그 2년 반 전에 좀 대충 살면 되는데 그놈의 그 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생이 조졌습니다. 조졌어요. 그래서 저희 KBS 이사라고 나온 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저는 저 직책을 쓰지를 않습니다. 책에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KBS는 해체가 돼야 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에서 느꼈고, 그리고 지금도 KBS는 해체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직책은 제 인생에서는 다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 도전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아마 그 전향 주사파의 그 공적이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도전도 많이 팔리고 미국의 봉쇄 전략이 사실은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한다고 하면요. 미국의 대외 전략, 세계 전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이충근 박사님이 이충근 TV에서 소개를 하셨죠.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학계가 너무나 좌편향, 친북, 종북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책도 잘 번역이 안 되고, 그러고 이 책은 특히 번역이 안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학계를 이끌어야 될 큰 별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그 김일영 교수님인데 그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동료이고 선배 교수였는데 꼭 10년 전에 만 4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주기가 돼서 10주기 관련돼서는 뭐 세미나도 했었고 한국정치외교사학교에서, 그러고 문화일보에 그 황성준 논설위원님 문화일보 계셨죠? 보셨어요? 제가 김일영 선생님 거기서 어떻게 또 기억을 하셔서 논설실장 하시는 네네, 황성규 논설위원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혹시 뭐 형제 되세요? 황성규 논설위원께서 전화를 주셔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요. 그분이 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왔는데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의 제자인 강 교수랑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럽시다 했는데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고 저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거를 못해서 제가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영의 학문적 유산을 정리를 해서 넘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후에 책을 6권을 모아서 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거는 뭐 김일영 선생님의 저작은 아닌데 약속이 있어서 번역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좌파권의 방해 뭐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제가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건강을 좀 상하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 언어장애가 좀 왔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도저히 힘든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홍지수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번역가를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지수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KBS 메인 앵커를 하다가 그만두고 컬럼비아 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이 책을 메인 텍스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임이었죠. 그래서 홍지수 작가님이 거의 다 사실은 번역을 했고 제가 거기에 좀 힘을 보태서 10주기에 맞춰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주기였던 전번 달에 가서 거기 봉안함에다가 책을 이제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홍지수 작가가 번역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이 책에 관한 강의를 한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홍지수 봉쇄 그렇게 하면 이 책에 대해서 그 아주 자세한 3부에 걸친 그런 그 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충근 교수님도 이 책에 관해서 다시 그 강의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빼어난 번역가를 만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때로 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무서워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요즘 홍지수 씨 강연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무섭지 않으세요? 하여튼 뭐 빼어난 분이고 또 본인 주장이 좀 강합니다. 저는 그 책에 관한 뭐 세세한 내용 강의 대신에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찬전쟁이죠. 근데 이런 용어는 인류사에 있어서 없었던 용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전쟁은 핫워, 열전의 역사거든요.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전쟁을 하는 게 인류의 역사였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러한 치고받고 죽이고 죽는 싸움, 특히 1인자들끼리의 싸움, 가장 힘센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할 때 인류 역사는 그 두 세력은 싸움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싸워서 지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헤게모니적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게 인류의 역사인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헤게모니 국가인 헤게모니 세력인 미국과 소련이 한 번의 전쟁을 하지 않고 으르렁으르렁 되다가 끝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콜드워라고 부르는데 재밌게도 이게 냉전이 진행 중에도 콜드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둘은 싸워야만 하는데 싸우지를 않고 하나가 제풀에 무너져 내린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쟁입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투키디데스의 뭐 저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럼 왜 이렇게 그 특이한 시대가 그 인류 역사에 나오게 됐는가? 이게 바로 이제 그 냉전사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산권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들어간 대학교에 그 동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동서문제연구소가 동양과 서양을 공부하는 건가 했는데 the East and the West 그래서 동구 공산권과 서구 자유주의권의 경쟁 즉 냉전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1학년 때 알게 되고 참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 수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공산권을 공부하리라 뭐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게 오늘 또 다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냉전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시대를 long peace, 긴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존 루이스 게디스 교수, 지금 예일의 그 석좌 교수로 계시죠. 그분이 만든 용어고 책도 긴 평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콜드워 시기에 전쟁이 없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밑에 레벨에서의 그 전쟁이었고 헤제몬끼리의 전쟁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강대국 간의 전쟁이 없이 넘어갔던 시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시대였고
그리고 제가 공산권을 공부하고 공산주의 운동사를 공부하러 갔을 때 석사가 막 끝났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석사를 끝냈을 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마침 그 대학에서 한국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전문가, 현대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모였고, 지금 기억하기에 한국에서는 뭐 고대 강만길 교수도 오시고 연대 조혜정 교수도 오고 뭐 분들이 오고 그 유명한 이제 커밍스 교수도 오고 커밍스 교수의 스승인 팔레 교수도 오고 뭐 그런 와중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처음에 농담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그때 일반 장교로서 거기를 경비하는 장교였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중단이 되고 가보니까 신기루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 뭐 강만길 교수도 입이 딱 벌어지고 있고 커밍스 교수도 입이 딱 벌어지고 있고 뭐 경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보다 더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저희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끝내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런데도 계속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공산주의 운동사로 써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근데 바꾸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또 바꾸고 싶은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죠. 1989년과 90년에 일어났던 일을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전부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거의 죽지 않고 사람이 한쪽이 평화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서 이 해를 기적의 해 아누스 미라빌리우스인가 그런 그 라틴어로도 그 명명이 되는 그런 기적의 해를 지내면서 저는 그 인류 역사의 그 드라마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조지 캐난입니다. 조지 퍼스트 캐난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름을 대학교 2학년 때 국제관계론 수업에서 캐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캐난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우리나라 표기법은 조지 캐넌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캐넌. 그래서 저는 캐난을 더 선호를 하는데 천재였죠. 지성인이었죠. 그리고 세계를 한눈에 파악해서 그 경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는 힘든데 지금이야말로 이런 대가가 나와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캐나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참 헛꿈을 꾸었죠. 나는 한국의 조지 캐난이 되겠다. 뭐 그런 헛꿈을 꾸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캐난은커녕 캐난 발끝에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캐난을 통해서 배운 게 워낙 많았고 또 미국에 가가지고 그분의 수업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조지 F 캐난의 수업을 들었을 때가 그분이 86살일 때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캐난이 지성인으로서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죠. 고등연구원에서. 그러면서 그 지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의 오만함도 갖고 있어요. 오만함도.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던 대학에 제 은사였던 이제 존 루이스 게리스 교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만이 나의 전기를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쓰는 전기는 전부 unauthorized. 그리고 이 게리스가 쓰는 것만이 내가 인정하는 전기가 된다라고 하고 자기의 모든 기밀 자료들, 개인 자료를 넘겨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그 멋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나의 평전을 게리스 교수 당신이 써라. 대신에 조건은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출간을 해라. 왜? 내가 죽기 전에 출간을 하게 되면 내 눈치를 보게 되니까 마음대로 나를 비판을 해라. 자신만만함이죠. 나는 후회 없이 세계를 경영을 했다. 분석을 했고, 그래서 게리스 교수가 이 조지 캐난의 전기를 쓰되 내가 죽고 나서 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캐난의 수업을 들었을 때 곧이어 캐난의 전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세를 넘겨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게리스 교수가 이 책을 다 썼는데 출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양반 언제 죽나?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100몇 세로 돌아가신 장면이 이 책에 그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신문에 이제 냉전 봉쇄 전략의 이반자 조지 캐넌 사망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저는 그 사망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드디어 캐난의 전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 퓰리처상 수상작이 돼서 저보고 지금 그거를 번역하라는데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돼 있고 과연 특히 그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께서 꼭 그거를 번역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데 그거 번역하다가는 제 인생이 그냥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2권으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조지 캐난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키신저는 압니다. 근데 캐난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퓰리처상을 받았을 때 또 마침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그 공공행정대학원의 이름이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딴 우드로 윌슨 스쿨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먼저 지내셨죠. 그분이 총장일 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홀 안에 이승만 홀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우드로 윌슨 스쿨 내에 그 이승만 홀이 명명이 되는 그 기념식에 그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바로 그 캐난의 책이 그 퓰리처상을 받아가지고 그 프린스턴 대학이 그 캐난 그 책 그걸로 그냥 뭐 완전히 그 도배가 돼 있었던 또 그런 그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 조지 캐난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에는 유명한 조지 캐난이 2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벨트 대통령이 2사람이 있다시피.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렸어요. 미국의 그 조지 캐난 인스티튜트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조지 프로스트 캐난이
인스티튜트인 줄 알았는데 조지 캐난의 작은 할아버지가 똑같은 이름의 조지 캐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당대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서 많은 러시아 관련 책을 썼던 분인데, 이게 한참 내려와 가지고 손잡버린 조지 캐난 역시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였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두 사람의 특징은 한국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분입니다. 희한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명의 조지 캐난이 있다. 근데 하나는 조지 프로스트 캐난, 우리가 얘기하는 공세 정책의 전략가는 바로 손잡버린 조지 프로스트 캐난이다. 그래서 조지 캐난 자서전을 보면 자기 그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containment policy, 그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contain은 뭐죠? contain, 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련과 동구 제국 공산주의 체제를 담아놓는 전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담아놓으면은 유리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새지를 않지 않습니까? 새지 못하게 이걸 contain 한다는 뜻인데,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서 우리는 봉쇄 전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문건이 이 캐난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서 containment policy라고 하는 게 그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전략이 있었던가, 한 인간의 꿈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캐난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자, 조지 캐난의 생각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팽창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컨테인을 해 나가게 되면은 이 공산체제, 소련 중심의 공산체제는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3차 대전을 하지 말자. 3차 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고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테인을 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이것을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 맞아 떨어지기가 좀 힘든 전략 아닙니까? 근데 진짜 캐난의 얘기대로 자체 붕괴가 돼버렸어요. 아주 이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컨테인을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미국이 진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죠. 그리고 무승부가 된 전쟁도 있죠. 하지만 컨테인 하는데 성공한 것은 바로 6.25 전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인먼트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그리고 온갖 찬사를 받으면서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이 제가 봤을 땐 폰 하이에크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 양반도 원래 공산주의자였잖아요. 하이에크도. 그러다가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더 우월하다. 결국에는 계획경제, 공산주의식 경제, 중앙집권적인 경제는 인간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폰 미제스, 폰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하이에크 아들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구 공산주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이에크가 너무 노쇠해서 그때 이렇게 안락 의자에서 거의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더니 난 이미 알고 있었지,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그 두 명의 자기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죽은 선지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Long Telegram, 긴 전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프랭클린 델리노 로스벨트, 그러니까 우리는 루스벨트라고 표기를 하지만 로스벨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네덜란드계죠. 자기 그 삼촌뻘인 그 테디 로스벨트만큼이나 미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고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고 뭐 뉴딜 정책을 했고, 그런데 이분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거대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감히 개긴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군국주의라고 하는 이 두 악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악마와 손을 잡을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인용했던 경구는 발칸 지역의 경구입니다. 제 이전공이기도 한 그 분야인데요. 거기에 그 동방 종교에서도 그 공인이 된 그런 그 경구입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FDR 로스벨트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저 악마를 쳐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그러면 소련은 원래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히틀러와 더불어, 그리고 일본의 그 노조 히데키와 더불어 악마의 딜을 했었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독소 불가침 조약, 일소 중립 조약인데, 니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여기서 이 평화 조약, 중립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같이 갈라먹는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폴란드 진격으로 시작이 됐는데 서구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며칠 안 돼가지고 소련군이 참전을 하면서 폴란드를 반으로 딱 갈라먹고, 그리고 다른 동구 지역을 소련이 갈라먹고, 딱 독일과 소련은 약속을 한 듯이 그 멈추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독일의 문서가 노획되면서 알게 되는데, 이 둘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비밀 의정서로 미리 갈라먹을 지역을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그 약속을 깨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로스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련을 우군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성공리에 끝나게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끝맺음을 맺은 것은 트루만이었지만 로스벨트가 2차 세계대전의 그 대부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그 로스벨트의 그 공적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큰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악마와 손을 잡아야 된다.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스벨트와 더불어. 만약 하느님이 나에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소련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하원에서 소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소련을 극도로 증오하지만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더 큰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은 없어졌지만 소련과 동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마가, 더 커진 악마가 탄생을 하게 됐고, 거기서 바로 나온 게 그 조지 캐난의 컨테인먼트 팔러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FDR은 이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계획경제, 소련의 여러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FDR이 죽고 나서, 로스벨트가 죽고 나서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로즈벨트보다는 훨씬 더 반공적인 경향이 강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나타난 불세출의 스타가 바로 그 조지 캐넌이었다. 조지 캐넌은 당시 주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의 샤르지 다페어스를 요즘 그 참사관이라고 번역들 하던데 옳은 번역은 1등 서기관이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있는데 미국 본국에서 왜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냐 보고서를 보내라 그랬는데 그때 46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캐난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비서에게 여비서에게 내가 지금 부르는 거를 전문으로 미국 국무성에 보내라. 그래서 미국 국무성은 그 캐난의 전문을 받아보는데 이 전문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게 한없이 오는 거예요. 거의 논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구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무려 8,000자의 전문이 드르륵 와서 이게 지금 공개가 돼서 프린스턴 대학의 조지 캐넌의 롱 텔레그램은 쫙 있는데 진짜 길어요. 거기서 바로 봉쇄 정책의 프로토타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만큼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그 게데스 교수의 책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좀 번역이 많이 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은 다른 교수분이 아주 그 유능한 분인데 게디스의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도저히 그 번역을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오역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그 롱 텔레그램 있죠? 그 긴 전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원격 전문이라고 번역이 오역이 돼 있어요. 그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원격 전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롱 텔레그램으로 시작이 된 봉쇄 전략은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서 요렇게도 변화가 되고 저렇게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Strategies of Containment라고 하는 책 제목이 봉쇄 전략이 여러 베리에이션으로 나왔지만 그 기저에는 조지 캐넌의 아이디어가 감사합니다. 조지 캐넌의 아이디어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조지 캐넌의 아이디어의 거의 그 원형에 가까운 그런 그 전략이 바로 레이건에 의해서 입안이 되면서 그러면서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냉전은 대소 냉전이겠죠. 그 뒤에 냉전은 계속되고 있다. 봉쇄 전략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소프트 버전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지수 씨는 저보다 더 강하게 그 대중 봉쇄 전략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 냉전이 끝난 거는 많은 분들의 그 공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 정도의 공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도자급에서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다음에 이제 마가렛 대처 영국 그 총리 이 세 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레이건 대통령 때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한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인기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뭐 배우 출신의 날라리 뭐 전쟁광 극우 별난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배우가 뭘 알겠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의 그 평가는 거의 조지 워싱턴과 링컨을 능가하는
인기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가면은 레이건의 동상이 꽤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레이건이라고 하는 분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아주 꽤 유명한 배우였지 않습니까? 1급 배우는 아니었어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 음악은 학교에서 역사보다도 더 많이 가르칩니다. 사실은 클래식 음악을. 근데 얼마 전에 그 도리스데이 돌아가신 도리스데이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는데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연기 못해요. 도리스데이의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도리스데이는 뭐 기가 막히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거기서 오다는 보리자루 같이 좀 잘생기긴 했는데 막 그 발연기를 하는 배우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널드 레이건의 첫 번째 부인 제인 와이먼은 대스타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레이건이 이제 배우는 나의 그게 아니구나 해서 만든 게 배우 노조에 들어가게 돼서 원래는 좌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파 그리고 이제 반노조 운동을 하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져야 될 상식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면에서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뭐 지미 카터라든가 이런 대통령은 지금 뭐 대통령으로서는 대실패한 분이죠.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은 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덕목이 무엇이냐? 이건 자유와 인권이다. 그러면은 소련과 동구제국은 어떠냐? 이것은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제와 공존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Evil Empire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리면서 소련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컨테인을 하는데 이걸 좀 느슨하게 했던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그 전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스텔스 전폭기를 개발은 했는데 이게 배치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B1 폭격기와 더불어 스텔스 폭격기를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스텔스 폭격기의 강점은 이름 그대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폭기가 들어가 가지고 투하를 하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SDI라고 하는 것의 입안인데 이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여기 분필이 없습니까? 이거 편집할 때 좀 다 잘라주세요. 제가 앞에 그 김대중 그것도 다 잘라야 됩니다.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SDI가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인데 전략 방위 구상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를 그 스타워즈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스타워즈 플랜이라고 하는데 스타워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이름인데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소련에게 있어서는 거의 사망선고와 같은 그 효과를 가졌다고 지금 소련 쪽 그 문서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냉전이 왜 전쟁이 없었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냉전이 왜 이렇게 오래됐냐? 전쟁이 없었냐? 왜냐하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보면은 전쟁은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이기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핵 무기가 나오게 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주 쉽게 저처럼 이 그 냉전의 종식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도교도사님이 그 소련이에요. 소련이에요. 악의 제국이에요. 저는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지구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박살낼 만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폭탄에 관해서는 제가 그 원자력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했다가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일단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이 SDI를 그 입안한 분은 에드워드 텔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분이 상당히 오래 살아서 제가 이분 부고 기사를 썼는데 텔러 박사는 헝가리인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학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사람인데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에드워드 텔러는. 그래서 이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소폭탄은 혹시 수소폭탄의 그 원리를 누구누구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물리학에서 여기 물리학과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도 변호사님 공대 나오시지 않았어요? 공대 좀 공부하지 않았어요? 졸업하면 그 국문학이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학문을 하면서 농담입니다. 텔러 울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텔러 울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심심풀이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은 피션입니다. 피션. 그 핵 분열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파괴력이 나오는 그 핵 분열 폭탄입니다. 흔히 이제 A밤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개발한 건 H밤인데 이거는 핵 융합으로 생기는 어마어마한 위력과 파괴력을 갖는데 이거는 핵 분열 폭탄의 수십 배가 넘어요. 수십 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이 먼저 실험을 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련이 곧 이어서 그 사하로프 박사라고 하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인물인데 그분의 주도로 H밤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전쟁을 한다? 그럼 인류는 그냥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H밤이 그럼 지금 물리학자들이 지금 핵 융합으로 지금 딜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상온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람과 텔러의 천재성은 여기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게 상온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 안 돼요. 근데 되는 조건은 뭐냐? 엄청난 열핵폭탄. A밤을 터뜨려가지고 무시무시한 고열이 생기게 되면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는 강제로 결합이 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 A밤을 이 밖에 있어서 터뜨리게 되면은 여기서 무시무시한 화력이 나오게 되면서 이 수소가 융합이 되면서 H가 융합이 되면서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살상력을 가진 그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현실에서는 못 써요. 그죠? 현실에서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에너지 뭐 얻고 그러다가 인류 다 죽게 되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실험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텔러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울람 교수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 전문가 이 폴란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요. 헝가리계 유대인, 폴란드 유대인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인데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인데 아담 울럼은 이노 교수님의 그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 울럼의 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 울람 둘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수소폭탄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텔러 박사가 오래 살면서 레이건에게 대통령 나는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치 독일이건 소비에트 전체주의건 이건 인류에게 있어서 악입니다.
SDI를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그 물리학자가 수소폭탄의 아버지가 레이건에게 얘기를 하니까 레이건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SDI 한다 하는 순간에 소련은 그 순간 두 손을 들어버리게 되는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SDI가 나오기 전까지의 세계 패러다임 왜 전쟁이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악의 제국이 저에게 수소폭탄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던져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저만 죽잖아요. 그러면은 쐈다 그러면은 너도 죽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건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전 세계는. 근데 SDI는 뭐냐면은 이게 왜 이게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격을. 그러면 악의 제국이 먼저 쐈다고 보십시오. 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분필로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그러면. 자, 악의 제국이 ICBM으로 수소폭탄을 쐈어요. SDI 요격? 너는 죽고 난 살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들어가게 돼요. 소련 내부는 이 책이 참 처음 나오게 된 거는 8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처음 책이 나왔고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산송장 상태지만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 있다가 죽게 되고 그 후임에 KGB 의장인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되고 좀 있다가 곧 죽어요. 그러면서 체르니엔코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장이 되고 조금 있다 또 죽어요. 그래서 고령의 제론토크라시라고 하죠. 노인 정치의 공산 체제의 문제가 뭐냐? 죽을 때까지 해먹다 보니까 늙어요. 김정일이도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김정일도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40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정치가 되다 보니까 70이 넘은 사람들이 헐렐레 하면서 서기장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할게요. 2년 반 동안 소련은 국장을 3번 치르게 됩니다.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니엔코. 그래서 정치국원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냐? 당시 40 몇 세의 고르바초프가 제일 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국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고르바초프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리가초프니 역시 70 몇 세의 인간이 돼가지고 국장을 한번 또 치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레이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당신 왜 소련 서기장, 소련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하지 않았냐? 그거 책임방기 아니냐? 그때 레이건이 또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아니 소련 서기장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내가 언제 그 사람들이랑 회담을 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냥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냥. 아주 멋있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나서 서구의 지도자들은 그 앞에 가지고 악악대는 게 세라모니가 됩니다. 야 이거 무너뜨려. 케네디부터 시작하죠. 이베나인 베를리너 그러면서 나도 베를린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인기 막 끌고 폼 잡는 거예요. 근데 레이건이 그 앞에 가가지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진짜 그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제일 놀라는 사람이 레이건이었대요. 나는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게 진짜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막스가 한 얘기입니다.
참 이게 막스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쇄가 끝나게 되었다. 근데 게디스 교수는 82년에 이 책을 썼을 때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고전이 되고, 홍지수 씨는 그래서 이제 초판본을 읽었고 저도 초판본을 읽었는데 2005년에 이거의 수정 증보판을 굉장히 증보를 해가지고, 왜 냉전이 끝나고 이제 기밀 자료들이 해제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냉전이 끝난 것까지, 미소 냉전이 끝난 것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 뒷부분을 증보를 해서 재밌는 현상을 요번에 새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앞부분은 비교적 젊었을 때, 제가 그분한테 배웠을 때가 49일 때 배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박사 과정을 옮긴다고 했더니 그렇게 늙은 사람한테 배우면 어떡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31살 때 탈수종주의의 그 희초가 되는 미국과 냉전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작을 내면서 역사가로서의 그 최고의 영예인 그 벤크로프트 상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50세, 60세 된 사람이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72년에. 그래서 제가 공부했을 때도 상당히 젊은 분이었고,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하니까 뭐 캐난 전기도 나오고 또 다른 책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끝날 때쯤 이제 예일로 옮기게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하면서 아주 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본을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게디스가 젊었을 때 아주 그냥 진지한 필체가 돼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거의 도사급이 돼 버려 가지고 이분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도사가 저 산 위에서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쓰는 아주 그 필체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 두 필체가 다 같이 나타나게 돼요. 왜? 82년에 썼고 2005년에 썼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그 필체의 차이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운 버전을 읽고 싶으면은 이분이 쓴 냉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역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주 재밌게 정말 그 소설처럼 읽히는 책이 있고, 이 책은 아주 진지합니다. 대단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고, 뭐 다른 책들도 많이 번역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내부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면서 스탈리니즘적 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레이건의 이러한 대소 강경책이 그 맞물려 들어가면서 1989년에 그 동구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일 그 인상 깊은 것은 이 덕트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브레즈네프 덕트린.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권 내에서 이탈하는 국가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체코가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탱크로 깔아 뭉개지 않았습니까? 폴란드가 이탈을 할 조짐이 있으니까 역시 그 폴란드의 장군을 시켜서 깔아 뭉개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덕트린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레이건 덕트린인데 역사는 이것을 그 시나트라 덕트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련의 그 외교관이 미국 TV에서 농담삼아, 자 이제 그 고르바초프 덕트린은 우리가 이제 시나트라 덕트린으로 불러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펼쳐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프랑크 시나트라가 어떤 분들인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대단한 가수였죠. 그분의 대표작들이 몇 개 있는데 아시는 분들, 대표작들, My Way, 그 대표작이요. 또 그 뉴욕 양키즈의 그 구단가이 하는 뉴욕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그 지금 뉴욕 누가 얘기하셨죠? 그래요? 그 조사 나와서 같이 나랑 한번 불러볼래요? 그거 뉴욕 하면서 My Way라고 하는 노래에서 고르바초프가 동구 공산권 지도자에게 한 얘기는, 자 이제 우리 소련은 소련의 길을 가겠다, My Way를 가겠다, 이제 간섭 안 한다, 니들은 Your Way를 가라.
요외를 가라.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한다.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동독의 서기장인 호네커였어요. 그래서 호네커가 그 괴상한 소리를 계속하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고르바초프가 던지고 베를린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그 일들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났다. 다른 책에서 한 얘기인데, 자, 냉전이 끝나면 우리는 냉전을 그리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제자가 많아요. 시카고 대학의 그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냉전을 그리워할 것이다. 뭐 그리고 몇 가지 아주 와장창 틀린 예측을 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충근 박사님도 그 존 미어샤이머 학파라고 할 수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We are gonna miss the Cold War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게리슨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냉전은 안정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했던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아비규환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죠.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배울 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너무나 처참했고 그 뒤에 낳은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코뱅주의에서 전체주의, 우파 전체주의인 뭐 파시즘, 나치즘, 좌파 전체주의인 볼셰비즘 이런 것들이 전부 자코뱅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어요. 외교관은 이제 딸레랑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사람이고 정치가로서는 이제 아베 CS라고 하는 그 정치자 출신인데 아베 CS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책을 끝내는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캐난의 생각과 그 정책들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실패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남았다. 그런데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갈까? 아니다. 그거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로 냉전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끝을 맺고 있고 이 책의 끝은 조지 캐난이 백몇 세로 죽는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100세를 넘긴 것을 축하할 것 이상의 축하할 것이 있었다. 뭐냐면 냉전이 평화적으로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냥 밤새 볼까요? 이거 저거 밤새 볼까요? 뭐 김희영 대표께서 지금 막 격렬하게 지금 막 그 항의를 하는데 그만둬 임마 막 이런 거 이 정도로 그냥 그만둬 임마 막 이러고 막 그냥 하는데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럼 밤새죠 뭐 그러면은. 110분 안에 끝내라고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약간의 물론 이제 게리스 교수의 의견과 100%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조지 부시는 상당히 좋아해요. 아들 조지 부시는. 그래서 아들 조지 부시가 요즘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화가입니다. 아주 괜찮은 화가로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 게리스 교수가 조지 부시에게 떠나는 조지 부시에게 했던 조언이 그림을 그리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지 부시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인문학 메달을 수여하게 되는데 아버지 조지 부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냉전은 레이건 때 다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세상을 조지 부시 아버지에게 물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전의 끝을 본 거는 아버지 조지 부시죠. 아버지 조지 부시죠. 물론 그거에 그 밑바닥을 다 깐 건 로널드 레이건인데, 이게 아무리 그 백그라운드를 깔아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해내는 것도 능력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조지 부시 아버지의 업적은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대사 했죠. 초대 중 베이징 그 무역 대표부 대표를 했죠. CIA 국장을 했죠. 그러면서 얻은 지식과 그의 그 유능한 참모들, 그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냉전의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짓게 하고, 그러고 냉전이 끝난 그 성공의 요인은 내가 아니라 내 전임자인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나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지 부시 아버지의 그 뒷마무리, 결국에 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통독하고 뭐 이런 거를 오거나이즈 했던 것은 조지 부시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지 부시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아쉽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부시가 80이 넘어서까지 취미가 뭐였냐면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대단해요. 그 사람이 18살에 그 자원해가지고 조종사로 참여해가지고 태평양 전선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격추돼가지고. 그래서 그 구출되는 장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가 이렇게 그 구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조지 부시가 그 낙하산을 타고 내릴 때는 언제나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뒷마당에 착륙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만약 죽게 되면 거기서 그냥 장례식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옮기고 뭐 그런 수고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려 깊은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조지 부시의 업적도 우리가 게리스보다는 좀 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읽다 보면은 홍지수 씨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파리가 된 느낌이더라. 거기서 이러고 대통령들이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그 재미가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학교 학생들에게 좀 읽으라고 했더니 그 뒤에 읽는데 어디서 많이 본 문장들이 나와. 내가 쓴 걸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어떤 애는 홍지수 씨가 쓴 걸 그냥 그대로 베꼈어. 그래서 F를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점이 F가 아니라 그 리포트에 관해서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살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학생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0점을 줬는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벽에 붙은 파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쓴 거예요, 학생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홍지수 씨가 쓴 거야. 네가 홍지수냐,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눈물을 먹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